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이에요. 지난해 제가 두 차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뵌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또 뵙고요. 너무 그래서 반갑습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BS 아주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의학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많은 건강 비결 가운데 예컨대 뭐 운동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잠을 잘 자는 것도 있고 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청결한 환경도 있고 대단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금 거창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영적인 안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마음의 평화죠. 제가 목사님 같은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의 안녕을 취해야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게 내 몸을 해치는 가장 나쁜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나쁘고 또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에 오래 시달리잖아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변화죠. 우리가 오래 스트레스에 들볶이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거예요.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신종플루예요. 기억나시죠? 신종플루가 처음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요, 멕시코예요. 멕시코에서 처음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의 오바마가 새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웃나라 멕시코를 방문했잖아요. 관례적으로 멕시코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때 멕시코 국립박물관장이 오바마를 영접을 했어요. 현관에 나와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박물관 구석구석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 난 바로 다음 날 이분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신종플루 환자였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죽기 하루 전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이나 숨쉬는 공기를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 코나 입으로 바이러스가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신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바마는 전혀 모르고 그냥 무사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점을 인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갑니다. 요즘은 환절기니까요. 감기 환자가 제법 있지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 있는 분이 기침을 콜록거리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침을 할 때 그 사람 기관지 점막에 묻어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경 2, 3m 주변에 쭉 퍼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숨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감기에 걸립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잖아요. 네, 이 점의 차이가 바로 면역이에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찜질방에 가요. 여러분들이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바닥을 가만히 보면 무좀 곰팡이들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무좀 환자들도 막 걸어 다니니까요. 우리는 그 위를 맨발로 무심코 걸어 다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무좀에 걸릴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립니다. 매사에 다 그래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950, 60년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뭐였죠? 지금은 1등이 암이잖아요. 그때는 1등이 뭐였죠? 그래요. 결핵이에요.
오늘 너무 정답을 잘 맞추시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강연을 못하겠어요. 너무 잘 맞추세요. 네, 결핵이 1등이었어요. 워낙 결핵이 창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 조사를 해보잖아요. 거의 2명 가운데 1명꼴로 우리 가슴 폐 안에 결핵균이 있어요. 2명 가운데 1명꼴로. 아마 저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고 환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아무 증세 없이 무사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결핵균이 있어도 꼼짝 못하고 꽉 눌려 있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체를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왼쪽 오른쪽 어느 한쪽으로 띠 모양으로 빨갛게 물집이 생기면서 아픈 병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대상포진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에게 흔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옮기는 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무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재발을 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면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이란 어떤 병이죠? 제가 이금희 씨께 여쭤볼게요. 암이란 어떤 병이라고 알고 계세요? 나쁜 병이요. 나쁜 병은 많죠. 암 말고도. 암을 특징 짓는다면 어떤 병을 암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를 이기고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와, 전문적인 답변이에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다행이에요. 예. 오늘 아주 예습을 많이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신데요. 네, 너무 앞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답이에요. 가장 암을 쉽게 설명하면 내 몸에 생기는 혹이죠. 혹이 암이에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혹은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잖아요. 뭐가 암이에요? 악성 종양이 암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혹인데 양성과 악성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악성은 암세포로 구성이 된 거고 양성은 정상세포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뭐로 구성이 돼요? 뭐로 구성이 돼요? 세포로 구성이 되죠?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몸무게 70kg 성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100조 개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로 구성이 돼요. 이 세포는요, 수명이 있어요.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의 혈액세포 한 달이에요. 한 달이면 죽어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보통 넉 달을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나중에 넉 달 있다 다시 나타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똑같지만 그동안에 제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송두리째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포는 늘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기능을 발휘하다가 늙고 병들면 죽어요. 그게 정상세포예요. 암세포는 뭐예요? 이렇게 죽는 걸 거부하는 세포죠. 안 죽는 세포예요. 지난 1950년대에 미국의 헨리에타 렉스라는 어떤 중년 부인이 계셨지요. 자궁경부암에 걸렸고요. 수술을 받았지만 돌아가셨어요. 자, 5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무덤을 파도 뼈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의 몸에서 떼어낸 암세포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몇백 조개로 분열을 해서 전 세계에서 암을 연구하는 실험실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게 유명한 헬라 세포예요. 그 여성의 이름에서 명명한 거죠. 암이란 불사의 세포예요. 영양 조건만 갖추어지면 몇백 년 무한정 죽지 않고 증식합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가야 할 영양분을 혹이 혼자 독식하니까 암세포가 혹은 점점 커지는데 사람 몸은 비쩍 말라가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보통 건강한 사람도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대략 5,000개 내지 10,000개 정도 늘 암세포가 생깁니다. 늘 생겨요. 왜냐하면 100조개나 되다 보니까 간혹가다 세포가 불량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늘 우리 몸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암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면역을 믿으니까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어요. 뭐죠? 우리 몸에 군인이나 경찰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잖아요. 백혈구잖아요. 네, 이 백혈구가 암세포가 생기면 찾아내 죽인다는 얘기예요. 외적이 침입했는지. 외적이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예요.
내 몸에 반란군이나 스파이가 생겼는지 그게 뭐예요? 암세포예요. 찾아내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백혈구가 힘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 안에 백혈구들이 깜짝 놀란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주인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노심초사하실까?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이루실까? 무엇인가 내 몸 안에 중차대한 변고가 생겼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요. 원래 백혈구는 절반 이상이 뼈 안의 골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여러분이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시달릴수록 미성숙 백혈구들이 모조리 말초혈액 바깥으로 총동원 듯 뛰어나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지는 거예요. 세균이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없잖아요. 허탕을 친 거죠. 어떻게 돼요? 백혈구가 탈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몇 달 몇 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백혈구들이 기진맥진하죠? 나중에는 정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세균이 침입을 해도 그때는 백혈구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전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종플루에서 암까지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변화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우리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감기, 몸살, 아토피, 천식, 여드름, 기미 다 염증이죠. 당뇨도 염증이에요. 당뇨도 결국은 혈관에 생긴 염증이 당뇨병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염증으로 설명이 돼요.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됩니다. 예컨대 이 손등에 제가 일부러 막 긁어서 상처를 내요. 잔뜩 빨갛게 붓고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가라앉을만 하면 일부러 또 긁어서 상처를 내잖아요.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면 언젠가 이 손등에 암세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몸에 어떤 부위가 되었건 간에 지속적으로 상처가 가해져요. 예를 들어 긁어대든지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성면가루가 들어가든지 햇볕 자외선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화학적인 발암물질들이 여러분 몸의 어떤 특정 부위를 계속 공격을 하고 긁어대고 상처가 남고 염증이 오래되면 언젠가 여기에 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위염을 오래 앓으면 위암이 잘 생기잖아요. 간염 오래 앓아도 간암이 잘 생기죠? 같은 이치예요. 염증이 내 몸 안에 오래 있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검진을 열심히 받는 대단히 모범적인 분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들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숨어있는 염증이 이 사람 죽음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요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염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오래 들들 볶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몸 안에 휘발유가 이렇게 높게 쌓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별거 아닌 사소한 자극이나 상처에도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내 몸이 염증 체질로 바뀌어 있으면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불꽃이 막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염증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경찰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백혈구라 그랬죠? 네. 여러분 백혈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T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이 T림프구는 고도로 진화된 잘 훈련된 백혈구입니다. 전체 백혈구의 한 5개 가운데 1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백혈구. 예컨대 사관학교를 졸업한 최정예 군인이죠.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세균이나 암세포가 나타나면 적을 딱 조준해서 총으로 쏘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T림프구예요. 자, 나머지 80%의 백혈구는
숫자는 많지만 좀 훈련이 덜 된, 덜 진화된 그런 백혈구예요. 이 백혈구들은 굉장히 용감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맨몸으로 가서 부딪혀 자기도 죽고 세균이나 암세포도 죽여요. 용감하긴 한데 숫자도 많긴 한데 이 백혈구들은 어떤 단점이 있나요? 훈련이 덜 돼 있다는 얘기예요. 피하 구분을 못해요. 적이 나타나면 적을 조준해서 적만 쏘아 죽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기관총이나 대포를 막 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정상 조직도 다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이 뭐예요? 백혈구들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 이게 염증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백혈구 가운데 정말 중요한 T림프구는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종플루나 감기에서 암까지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80%에 차라리 얌전히 있는 게 좋을 미성숙 백혈구들이,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덜 진화된 백혈구들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여러분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마구마구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오래 시달리면, 예를 들면요, 입안이 잘 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눈이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눈곱이 끼거나, 아니면은 이 이마에 피지가 흐르는 분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이 많이 흐른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기미가 생기고요. 뭐 이런데 가래토시 만져지죠? 아니면 몸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치질이 많이 생기거나, 이게요, 절대로 사소한 증세가 아닙니다. 주인님, 제발 좀 쉬세요. 당신이 스트레스로 당신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제발 좀 쉬세요. 라고 하는 경고 증세예요. 그게 염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정말 가장 나쁩니다.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몸에 나쁜 술, 담배를 하는 이유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이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우리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둘째, 우리 몸을 염증 체질로 바꿉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오래 내버려 두면 우리 몸에서 암을 비롯한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안녕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불가피하게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주 재미있는 의학 격언이 있어요.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들에게는 위궤양이 없다라는 얘기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얼룩말에게는 위궤양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실제로 수의사들이, 학자들이 얼룩말들 대상으로 부검이나 조사해보면 위궤양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원의 얼룩말들이 풀을 뜯어요. 그러면 대개 반경 200~300m 저 멀리에는 항상 사자들이 어슬렁거리잖아요. 그게 열대 밀림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맹수나 적이 나를 노리고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막 아마 궤양이 생기고 속이 쓰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얼룩말은 어때요? 유유자적 풀을 뜯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하게 풀을 뜯어요. 물론 사자가 자기를 향해 덮치는 게 보이면 그때는 얼룩말도 전력을 다해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리 저기서 어슬렁거려도 편안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자연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도 옛날 원시 시대는 아마 그런 몸, 그런 DNA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뭐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주려 죽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수명도 옛날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뭐예요? 반대급부로 우리 뇌가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견해서 미리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대인들의 슬픈 모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오래는 살지만 원시인보다, 그러나 야성에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늘 피곤한 거예요. 요새 뭐 아무리 뛰어난 육상 선수라더라도
그냥 맨몸으로 산에 내버려 두면 토끼 한 마리도 아마 못 잡을 겁니다. 옛날 원신들의 그런 활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얼룩말들에게 위궤양이 없다는 격언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가장 최근 통계 어떻게 돼요? 남자가 76세예요. 여자는 83세입니다. 오래 살죠, 그죠? 네, 남녀 합치면 80세예요. 남녀 합쳐서 80세예요. 이 평균 수명은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땅 좁습니다. 인구는 조밀하게 복닥되면서 삽니다. 생활 환경이 선진국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회적인 복지도 아직 미흡하고 주 5일제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술과 담배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몸에 안 좋은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거 순전히 제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지탱하는 이유, 우리나라 특유의 노래방 문화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나라 특유의 노래방 문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진국 가보면 어때요? 낮에는 천국이죠.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쾌적합니다. 그런데 밤이 돼서 집에 가보면 마을 전체가 깜깜하고 조용해요. 어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낮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구 시달리면서 갈등도 많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디에서나 술 한잔 하시고 동료들하고 친지들하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 수 있잖아요. 여기에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특유의 신명나는 밤문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건강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노래방 주인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노래방 정말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과음하거나 그렇지만 않다면요.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예. 사실은 스트레스가 다 많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많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습니다. 자기 재산 안 뺏기려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에 김정일 씨 있잖아요. 그죠? 예, 절대 권력자예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얼굴이 지금 어때요? 그 나이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초췌해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평범하지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는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 중에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내가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각자마다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나는 바둑을 두면 행복하다. 바둑 두는 게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에요. 바둑을 많이 두시면 면역이 올라가고 염증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치면 행복하다. 예, 뭐 어때요? 뭐 이렇게 대단히 고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고스톱을 많이 치세요.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각자마다 한 가지씩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아직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충고해 드릴까요? 가장 보편타당하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 주제죠. 스트레스를 풀고 나의 면역을 높이고 나의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좋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 특유의 노래방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와 달리 대도시 주변에 차로 20, 30분 거리에 올라갈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산들이 있어요. 네, 정답이에요. 등산에 관한 한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복받은 나라. 여러분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나 할 것 없이 도시 주변에 좋은 산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든지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등산에 비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등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른바 등산으로 상징되는 걷는 운동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걷기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걸어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당부하고 싶어요. 걸으세요. 걷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건강을 위해 제일 나쁜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뭘 한다면 뭐가 제일 권장이 될까요? 저는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걷기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뛰는 운동은 여러분의 체력을 향상시켜요. 여러분의 심폐지구력, 근력, 순발력 이런 걸 키웁니다. 그런데 걷는 운동은 여러분의 신경을 안정시켜요. 오히려 지나치게 뛰는 운동을 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걷는 운동이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께 걷기 운동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신경을 안정시켜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병이 뭐예요? 위장병이에요. 위장이 나쁜 분들이 많잖아요.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트림도 나고 어쩔 때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위장병 그런 분들 되게 병원에 가면요. 내시경을 해봐요. 그래도 무슨 궤양이 있거나 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본인은 괴롭잖아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른바 자율신경실조증이에요. 그게 자율신경실조증이에요. 위장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두통. 어떤 사람은 배탈이나 변비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디스크도 아닌데 허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우리 몸을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자율신경의 리듬이 마구마구 엉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움직이질 않고 소화효소 분비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위장병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이 위장은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장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불룩하게 주머니 자루처럼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장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이른바 장기 이식이 안 되는 유일한 장기가 여러분 위장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심장, 폐, 간, 쓸개, 췌장, 콩팥, 소장, 모조리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위장만큼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한 번도 아직 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위장은 우리 뇌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만 개의 신경다발로 대단히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연결해 주지 않고 단순히 꿰매주기만 하면 죽는다는 얘기. 그만큼 위장은 까다롭고 어려운 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장이 나쁜 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위장이 나쁜 분들 고질적으로 뭘 먹을까 음식을 따지고 약을 먹고 그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걸으시란 얘기예요. 걸으시란 얘기예요. 네,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틈날 때마다 걸으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이 걷는 동안에 여러분 엉겨있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겨있던 여러분의 자율신경의 리듬이 천천히 원래 리듬대로 돌아옵니다. 그게 걷기 운동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야 돼요. 걷는 운동이 우리 지친 신경을 달래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스트레스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레스를 이기는데도 이 걷기 운동이 가장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경을 안정시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걷는 운동은 여러분 우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죠. 좌뇌는 뭐예요? 우리 이성을 관장하는 중추잖아요. 예컨대 여러분이 돈을 벌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뭐 이런 거. 이게 좌뇌 아닙니까? 우뇌는 뭐예요? 이른바 감성을 관장하는 중추죠. 예컨대 예술, 낭만, 뭐 창조 이런 거, 그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워낙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오른쪽 뇌는 꽉 눌려 있어요. 그리고 왼쪽 뇌는 지나치게 비대해져요. 과부하에 걸려 있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이 걷게 되면 위축돼 있던 여러분의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많이 걸으면서 위대한 사색을 했잖아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영국의 철학자죠.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세요.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죠. 이분이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살다가 아주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 집 방 서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책상에 앉아요. 전화도 다 끊고 오직 그 문제에 대해서만 치열하게 고민한다 그랬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신의 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집중해서 그 문제만 고민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가 판단할 때 충분히 고민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방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릿속을 일부러 텅 비우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마냥 터벅터벅 걷는다 그랬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걷는다 그랬어. 걷다가 내 몸이 좀 피곤해진다라고 느낌이 들면 그때 집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잡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예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히 기발한 아이디어나 착상이 마치 번갯불 스치듯이 대단히 창조적인 영감이 우리 뇌 속을 번쩍하고 스치는 걸 자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을 때 그냥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좌뇌를 아무리 들들 볶아봐야 뚜렷한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정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해답을 찾는 비결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걷는 운동의 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걷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무슨 동작이나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편안한 자세로 걸으시면 돼요. 예, 특별한 자세나 동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걸으시되 단백질을 좀 드시고 걸으세요. 고기를 좀 먹고. 둘째, 기왕이면 오르막 걷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고기나 단백질을 드시고 오르막으로 걸으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다리의 근육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먹고 오르막으로 부하가 걸리는 걷기를 해야 여러분 하체 근육이 굵어지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걷기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리막은요. 걸어서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오르막 걷기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뭐 어딜 가실 때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등산을 가실 때도 올라갈 때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요. 내려올 때는 대신 완만하게 내려와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되게 거꾸로 하잖아요. 올라갈 때 힘드니까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급경사로 내려오죠. 그럼 올라갈 때 하체 운동이 안 되고
내려올 때 무릎 관절을 다 다친다는 얘기예요. 오르막 걷기를 해야 돼요. 그 점을 제가 강조해요. 왜냐하면 허벅지, 하체 근육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연 때마다 늘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왕 걸으시되 여러분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는 걷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100세 이상 오래 사는 분들 연구해 보잖아요. 동년비에 비해서 왕성한 하체 근력을 가진 분들이 한결같이 다 오래 삽니다. 진짜예요. 다리가 굵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100세 이상 사는 분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중산간지대에 댁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발 200-300m 내외에.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놓고 한평생 마을읍내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절로 이 다리가 튼튼해진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이 여러분 노화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다리의 근육이 빠지는 게 노화를 나타내는 가장 나쁜 증세예요. 흰머리, 주름살 이런 게 아니에요. 팔다리의 근육이 빠지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다리의 근육이 여러분 노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워야 돼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당뇨가 문제가 되잖아요. 당뇨는 합병증이 두려운 거잖아요. 신기한 게 뭐예요? 아무리 혈당이 좀 높아도 다리가 굵고 튼튼하고 허리가 잘록하면 합병증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약으로 혈당을 잘 눌러도 다리가 비쩍 말라 있고 배가 불룩 나와 있으면 합병증이 빨리 와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 근육을 키워야 돼요. 왜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중요할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어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우리 인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해요. 쓰레기가 뭐죠? 제가 뭘 쓰레기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고 남긴 잉여 칼로리를 말하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에서 끈적끈적한 기름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여러분 혈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면 중풍이나 심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24시간 내내 음식으로 남긴 잉여 칼로리를 신진대사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혈관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적게 먹는 거지만 다이어트의 완성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처음에 여러분이 살을 빼려면 운동으로 잘 안 돼요. 힘만 듭니다. 먹는 걸 줄여야만 돼요. 일단 먹는 걸 줄이세요. 그러면 체중계의 눈금이 뚝 떨어져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뺀 체중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이때 운동할 때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이 하체 근육이에요. 다리의 근육을 키우지 않은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처음에 먹는 거 줄여 살 잘 빼도 여러분이 운동하지 않아서 다리가 이렇게 말라 있으면 태워 없앨 수 있는 난로의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물이 내 몸 안에 기름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체 근육을 키우세요.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하체 근육은 잉여 칼로리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 이외에 내 몸 안에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간에서 저장하는 것보다 2-3배나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여러분 오른쪽 왼쪽 허벅지 단일 근육 안에 저장을 해요. 훨씬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여러분이 다리 근육 안에 저장을 해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예컨대 여러분이 등산을 하시거나 밤새 일을 하시거나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 하체 근육에 저장하고 있던 다량의 포도당을 몇 시간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요. 뭘 의미해요?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 사람을, 늘 피곤한 분들이 있잖아요.
늘 졸려하죠. 흐느적거리고 기진맥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잖아요. 그 활력의 원천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체 근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리 근육이 중요해요. 요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냥 행복해만 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 잘합니다. 네, 미국의 아이비를 비롯해서 유명 대학에 곧잘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 3, 40년 통계를 내보면 미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간 한국 유학생들의 정확하게 절반이 중간에 나옵니다. 못 견디고. 나머지 절반도 겨우겨우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은 이른바 해답이 있는 교육이에요. 어릴 때 붙잡아 놓고 선행학습으로 들들 볶으면 성적 잘 나오죠.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수업 시간에 30% 이상은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진짜 공부는 대학 이후의 공부예요. 대학이나 대학원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는 해답이 없는 공부예요. 지도 교수님도 뭐가 정답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논문을 찾아놓고 며칠 동안 밤새 끙끙대야 겨우 실마리가 풀리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그때 한국 학생들이 판판이 나가 떨어져요. 체력이 없어요. 하체 근육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 댁의 자녀들 제대로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들들 볶아서 성적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오바마가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옥시덴탈이라는 대학이죠.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대학이 아니에요. 대학원은 어디를 나왔어요? 미국의 하버드 법대 아닙니까? 그겁니다. 늦게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네. 뭐 대학을 뭐 고등학교를 어디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길게 봐야 돼요. 그럴 때 그 학생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하체 근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다리를 굵고 튼튼하게 그렇게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댁에 따님들이 있는데 나중에 따님을 곱게 키워가지고 사윗감을 골라야 한다. 그죠? 사유될 사람 어디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요. 허벅지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란 얘기예요. 다리가 굵은 남자를 고르세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예, 농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자꾸 옆에 있는 분 다리를 만져? 자기 것만 보세요. 네. 다리가 굵은 게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하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리의 근육이 발달하면 혈관이 맑고 깨끗하고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살아요. 그리고 매사에 정력적이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여러분 여기 허벅지를 이렇게 살갗을 살 잡아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여기 자신의 허벅지 살갗을 이렇게 살 한번 집어보세요. 잘 잡히세요?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두꺼워요? 얇으세요? 자, 두꺼워야 좋은 거예요? 얇아야 좋은 거예요?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얇은 게 좋은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얇아야 하는 두꺼우면 안 돼요. 거죠. 얇아야 돼요. 네. 저는 안 잡혀요. 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거예요. 예, 얇아야 좋은 거예요. 얇아야. 그러니까 허벅지 자체는 두꺼운데 네. 잡았을 때 잡히는 살은 얇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허벅지를 강조합니다만은 이 허벅지의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예요?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이 살갗은 이거 뭐예요? 그래 이건 지방이죠. 비계, 그죠? 피하 지방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다리가 굵더라도 손가락으로 잡히는 이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굵은 건 그건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에 근육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백가죽도 한번 이렇게 살짝 잡아보세요. 죄송해요. 별걸 다 시키죠? 두꺼우세요, 얇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백가죽. 네? 두껍다고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백가죽은 두꺼운 게 좋아요? 아니면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의사들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는 복부 비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뭐가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병을 일으키는 배가 나온 복부 비만은 뭐가 나쁜 거예요? 무슨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내장 지방이죠. 내장 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나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손가락. 그죠?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이 백가죽. 이 백가죽은 뭐예요? 이건 피하 지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피하 지방은 단지 미용상 보기 흉할 뿐이지 내 건강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몸에 나쁜 복부 비만의 정체는 백가죽이 아니에요. 백가죽 깊숙이 내장 사이에 낀 노란 기름 덩어리.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당뇨나 고지혈증, 성인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허리 둘레가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한 사람은 백가죽이 얇고 한 사람은 두꺼워요. 어느 쪽이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요. 왜? 백가죽이 두껍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장 안의 기름량은 적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 차이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기준을 하나 제시해드리면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줄자로. 네, 줄자로 재보세요. 먼저 자신의 허리둘레를 재셔야 돼요. 그죠? 네, 허리둘레를 재세요. 숨을 내쉬고 재야 돼요. 근데 네, 그래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 제일 굵은 둘레를 재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 제일 굵은 둘레. 그죠? 두 개를 재세요. 자, 종아리하고 허벅지 둘레를 합친 길이가 자신의 허리둘레보다 많이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게 거꾸로 돼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혈관 안에 기름기가 막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예컨대 10살짜리 꼬마라 하더라도 배가 나와 있고 다리가 가늘면 얘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10살이지만 혈관은 이미 40, 50 늙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성인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의학격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죠? 여러분 하체가 여러분 상체를 압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체가 여러분의 상체를 압도해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인간의 일생은 한평생 상체와 하체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리가 여러분 허리둘레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항상 다리 근육을 키우세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거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거미가 어때요? 거미가 팔다리는 삐쩍 말랐는데 배는 불룩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보면 다리는 가는데 배가 불룩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가죽은 얇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가장 좋지 않은 체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오늘 주제 걷는 거 아니에요. 걸으시란 얘기예요. 자,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를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드신 3끼 식사의 칼로리를 다 소모하고 내 몸 안에 뱃살이나 혈관 안에 끼어있는 나쁜 기름덩어리까지 제거하려면 여러분 의사들이 하루에 얼마 이상 걸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만보계를 차고 얼마 이상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8,000보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8,000보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000보 걷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한번 만보계 차고 재보세요. 하루에 1시간 반은 따로 시간을 내서 걸어야 가능한 수치예요. 그 정도로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가 뭐예요? 스트레스죠. 영적인 안녕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여러분 면역이 떨어지고 암이 생기고 여러분 염증 체질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뭐가 됐든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걷기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 8,000보씩을 걸어야 돼요. 저도 굉장히 걷는 걸 좋아해요. 예, 가끔 이렇게 뭐 지방에 방송이나 강연이나 행사 있어 가잖아요. 제 즐거움 중에 하나는 가는 곳마다 어디를 좀 걸을까 등산하기 좋은 데를 항상 찾아요. 예, 그래서 좀 일찍 가거나 아니면 좀 강의 끝난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 예, 등산도 가볍게 하고 걷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예, 뭐 밤에 술을 늦게 마시고 들어올 때도 새벽 1시에도 걸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걸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예, 기왕이면 여러분 부부랑 같이 걸으시면 좋잖아요. 걸으시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대화를 나누시고 그럼 훨씬 더 사이도 좋아지고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먹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해요. 먹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막 힘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몸이 축축 처져요. 자, 내 몸을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갔다 배가 난파가 됐어요. 표류해야 돼요. 어떤 무인도에 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산을 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혼자 계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골라보세요. 여러분 앞에 자루가 3개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루에는 참치 통조림이 이만큼 있어요. 참치 통조림. 자, 두 번째 자루에는 종합 비타민제가 이만큼 있어요. 비타민제가. 자, 세 번째 자루에는 초콜릿이 이만큼 있어요. 네. 자, 3가지 가운데 뭘 들고 가는 게 여러분 생존에 가장 유리할까요? 뭘 들고 가야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뭐예요? 참치예요? 비타민제예요? 아니면 뭐 초콜릿이에요? 뭐예요,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지원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렵죠? 저는, 네. 그래도 3분의 1인데요. 다 가져가고 싶긴 한데 네. 하나만 간 예, 하나만 가져가야 일단 한다면. 먹는 즐거움 때문에 참치 통조림. 참치 통조림. 네, 참치. 우리 이금희 씨는 뭐라고? 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살찌지 하실 것 같은데 전 초콜릿이 다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금희 씨 답변이. 초콜릿이 정답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초콜릿이 정답입니다. 자, 초콜릿 하면 우리는 몸에 나쁜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네, 초콜릿을 제가 강조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콜릿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탄수화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식품은 3대 식품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가장 최고급 휘발유입니다. 가장 찌꺼기를 적게 남기고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에너지를 발휘하고 특히 우리 뇌를 움직일 수 있는 다량의 포도당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견디려면 탄수화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문명이 농경으로 시작됐잖아요. 농경으로. 옛날에 원시인 때는 사냥으로 먹이를 먹었잖아요. 그건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은 고작 나무 열매 따가지고 먹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안정적으로 탄수화물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뇌가 발전하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탄수화물의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전체 몸을 움직이는 열량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탄수화물로 채워야 돼요. 문제는 왜 이렇게 초콜릿이나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알려져 있냐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은 영양 과잉이잖아요. 칼로리가 여기저기 막 넘쳐나잖아요. 냉장고만 열어도 집 밖에 5분 거리에만 걸어나가도 넘치는 게 칼로리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나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나쁜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오늘 주제인 스트레스. 예컨대 여러분 댁의 수험생이 이제 1시간 있다 중요한 시험을 본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1시간 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다. 오늘 지금 등산이나 마라톤을 한다. 나에게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잖아요. 탄수화물을 드셔야만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견디고 힘을 내요. 그때는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까요? 초콜릿을 먹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탕을 먹나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탄수화물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입안에서 빨리 단맛이 느껴지죠? 이른바 단당류예요. 이런 탄수화물은 몸 안에 빨리 흡수가 돼서 혈당을 지나치게 빨리 올려요. 우리 췌장에 부담을 주고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뇌졸중, 심장병, 혈관이 지저분해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먹는 거 뭡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뭐예요? 밥이에요. 정답이에요. 김재원 씨가 정답이에요.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밥을 강조하고 싶어요. 쌀밥 좀 드시란 얘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게 미덕입니다. 밥을 안 먹는 게. 밥 공기를 계속 줄입니다. 요즘은 막 쌀이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 가축들에게까지 사료로 쓴다 그러잖아요. 이만저만한 넌센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쌀, 밥이 여러분 진정한 보약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탄수화물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밥으로 안정적인 탄수화물을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끼니 중간에 여러분들이 먹는 걸 배제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밥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칼로리를 확보하시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뭐 커피라든지 뭐 콜라, 사이다, 빵, 과자, 뭐 라면, 뭐 스파게티,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밥은 밀보다 우리 건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선 밥은 말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분을 천천히 올려요. 밀은 가루로 빠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췌장을 덜 자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밥은 쌀은 말이에요. 빵이나 밀에 비해서 알레르기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밀가루 안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유전자에는 어울리지 않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쌀을 먹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전자는 쌀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쌀은 밀에 비해서 많은 아미노산을 갖고 있어요. 탄수화물 이외에. 쌀 겨 주변에 좋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이 드시는 밥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녀요. 좋은 친구가 뭐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두부, 된장, 김치, 나물이죠 뭐. 그죠? 이 네 가지. 밀은 빵의 형태로 들고 다니잖아요. 편하긴 하죠. 그러나 밀가루, 탄수화물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밥은 항상 주변에 좋은 반찬을 거느리고 다녀요.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어린이들이 전통 한식, 밥을 미워해요. 자꾸 혀가 단맛 기름진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죠. 아이들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끼니마다 안정적으로 탄수화물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칼로리가 든 간식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좋은 식사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죠? 영적인 안녕이 중요해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면역이 떨어져요. 염증이 올라가요. 병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두 가지를 당부드렸죠? 첫째, 많이 걸으시라는 얘기예요. 틈나는 대로 걸으세요. 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이 보약이에요. 예,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 끼니마다 특히 아침밥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여러분이 하루를 활기 있게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